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테마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에 밀려 PBR 거품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갔지만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배터리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극재 핵심 소재인 동박을 만드는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동부건설이 인천 영종과 검단의 아파트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겹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띄운 이른바 저PBR 테마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중으로 기업들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그중 하나로 이 기업 가치를 높인 우수 기업들만으로 구성된 가칭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비슷한 지수를 내놨던 이웃나라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건데 정작 흥행에는 실패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동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일본 거버넌스 액션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새 주가지수 JPX 프라임 150을 발표했습니다. JPX 프라임 150은 자기 자본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업과 PBR 1이 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선정해 구성됩니다.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JPX 프라임 150의 수익률은 6.1%로 같은 기간 니케이 400 지수는 물론 토픽스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도요타와 일본의 초대형 은행과 같은 대형주가 대거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수익률과 지수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아졌고 이를 추종하는 ETF는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한 개가 출시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일본의 사례에서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기금과 운용업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명 코리아 밸류 지수 산출 방법의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PBR은 낮지만 우수한 기업 공시나 주주 환원을 통해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도 들어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벤치마킹하는 JPX 프라임 150은 지수 개발에만 1년 가까이 걸렸던 만큼 실질적으로 지수 산출과 더불어 관련 ETF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운용사는 이미 주주가치 환원과 관련된 ETF 상품이 있어 비슷한 형태의 신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ETF의 경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테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수와 ETF가 시장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며 나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콕 집어준 이 저PBR 테마가 뜨겁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지만 추진하겠다는 소식만으로 시장은 들뜨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골자는 기업들 스스로 이 저평가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보고서가 지난 연말 국내와 또 해외 투자업계를 뜨겁게 했던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이 Enough is Enough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이러면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를 아주 강조했는데요. 보고서는 이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대주주에 집중되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꼽았고 또 물적, 인적 분할 리스크와 쪼개기 상장, 그리고 낮은 주주 환원책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기업이 직접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잘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20일쯤 열리는 세미나에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내놓은 증시부양책 4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그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하게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장 먼저 상장사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재고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자율공시 형태가 될 것인데요. 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또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뿐 아니라 비핵심 자산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 등 경영 계획까지 내야 하고요. 네.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례로 일본의 니콘 같은 경우는 PBR 재고를 위해서 ROE를 8%까지 맞추겠다. 그리고 CEO 보수를 ROE와 또 주가와 연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 등을 공시했었습니다. 또 당국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한 기업과 또 안 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거래소는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나 자기 자본 비율, ROE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명 코리아 밸류지수 또는 KRX 밸류지수를 개발해서 기관과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현재 저 PBR주 또 고 PBR주 등 다양한 지수 구성을 놓고서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계금과 운용사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또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최적화된 산출 기준을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테마주가 이 시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지주사, 금융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올해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 핵심 촉매제가 바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담긴 그래프가 있는데요. 바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별 PBR 1배 이하의 기업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사는 53%가 장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22%, 중국은 36%, 인도 같은 경우는 2%밖에 되지 않고요. 아시아 태평양 평균도 31% 수준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번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행동주의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역대급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삼성물산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삼성물산 지분 0.62%를 들고 있는 영국의 펠리스 캐피털은 국민연금에 서한을 보내서 한국 증시 PBR이 일본이나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까지 된다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이 최대 100조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저 PBR주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저력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뭐 쌓아둔 돈이 있거나 네. 잘 벌어야 주가 부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 금융주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또 기업들도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없이 휘발성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당초 이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죠. 네.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순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두둑히 쌓아둔 회사들이 많아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죠. 이에 반해서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증권과도 주주 환원 가능 여력과 또 업황,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PBR주 중에서도 이익 흐름이 양호한 자동차주와 또 금융주 그리고 올해 이익 전망이 호전되는 반도체와 기계, 필수 소비재, 유통업종 등이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시총이 큰 기업들이 먼저 담기기 때문에 지주사들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 중장기적으로 뭐 기업이나 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인데 일단 시작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네.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책 방향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일본처럼 상장 폐지 같은 강제 조치가 없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를 되고요. 기업들도 정부와 거래소에 떠밀려서 신흥
수준만 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상장사들의 이 나쁜 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상장사들이 결자 해지한다는 원칙으로 주주 입장에서 자본 비용과 또 투자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동박을 만드는 한 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박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리막으로 스마트폰부터 2차 전지까지 산업 전반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순수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동박의 양은 핸드폰의 10,000배인 40kg가량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2020년 영업이익률이 14.3%에 달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공장 가동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2020년 90%에 달하던 국내 대표 동박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최근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지자 가동률을 조정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 물량을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단가 하락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수익성에 영향을 생긴 거죠.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낮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과잉 상태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4분기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박 세계 1위인 SKC의 100% 자회사 SK넥실리스 수출 물량이 줄어든 요인이 큽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솔루스 첨단 소재 등 경쟁사들은 해외 생산 비중이 더 높아 수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SK넥실리스 수출 비중이 통상 70에서 80%이지만 지난해 4분기 60%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가 고비라고 관측합니다. 해외 비중 확대 등 원가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실적 반등을 꾀할 계획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지난해 매출은 8,090억 원으로 10%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120억 원으로 85.9% 급감했습니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중견 건설사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부건설입니다. 이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이제 자체 사업을 할 만큼 체력을 회복했지만 이 대출을 받아서 샀던 땅에 발목을 잡히게 생겼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령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영종 하늘도시. 허허 벌판으로 방치된 넓은 땅이 보이는데 원래는 주상복합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동부건설은 3년 전 이곳을 낙찰받아 지난해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땅을 샀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분양은커녕 이자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근 검단 신도시에서 수주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동부건설이 받은 대출만 3천억 원이 넘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올해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올해도 해당 부지의 분양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현재로선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3,270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분이 약 4,5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가 인천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최근 우미건설의 계열사인 시무건설이 사전 청약까지 받고 사업 자체를 포기한 곳도 인천입니다. 단일 기업으로 시공만 하고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 제3의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현재 회사의 순차입금 4,800억 원 중 3,500억 원이 LH 공공택지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를 충분히 회수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과 함께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동부건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따내지 못하고 선분양에 제한이 생기면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동부건설은 사고가 난 직접적인 원인과는 무관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에 코스피가 261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새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우리 증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 1조 9천억 원 가까운 금액을 쏟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건데요. 지난달 11일 이보다 큰 매수세가 있었지만 당일 삼성그룹 세모니어의 블루딜 물량이 있었죠. 사실상 오늘이 하루 기준 최대 순매수 기록인 셈입니다. 운수장비, 금융, 전기전자가 금액 기준 순매수 상위 업중에 올랐습니다. 종목으로는 현대차 5,500억, 기아 2,700억 등이었는데요. 기가는 12% 오르며 코스피 200 중 가장 높이 뛰었고요. 현대차 역시 9% 넘게 오르며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SK그룹의 투자지주 회사인 SK스퀘어 역시 11% 급등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와 금융사, 지주회사들의 강세는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코스피 신고가 15개 종목 가운데 11개가 이들 업종입니다. 틈바구니에 통신사 KT가 끼어있는데요. 4.5% 상승률로 이틀 연속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주포는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44거래일 연속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2,6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기간 주가는 16%가량 올랐습니다. 증권사 13곳이 내놓은 KT 평균 목표 주가는 42,000원대입니다. 이 중 12곳이 매수 의견인데 신중론도 없진 않습니다. 해외 통신사와 PBR을 비교해보면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 국내 통신사의 ROE가 크게 낮은 수준이며 KT의 경우 특히 낮다는 지적인 거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계속된 매도로 코스닥을 꺾어놨던 기관 투자자가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건데요. 반도체, 금융,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전체 1,000억 원 가깝게 사들였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건 에코프로로 3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이어서 HLB, 알테오젠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코스닥 150을 상승률로 세어보면 제약업종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얼마 전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로 홍역을 치운 NK맥스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등의 기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생법이 가져다 줬는데요. 2020년 8월 시작된 첨생법은 첨단 의료 임상 연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 소리가 이어져 왔죠. 법안 통과로 안정성만 확보되면 관련 실험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대표이사가 경영권 안정화를 다짐한 만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갔지만 이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일 가격이 무려 25%나 올랐는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제 설 연휴를 대비해서 장을 봐야 하는 시점인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금사과, 금귤, 금딸기. 무섭게 치솟는 과일값에 과일 앞에 붙은 금자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자취생들한테는 되게 가혹한 물가여서 겨울철에 먹는 귤도 비쌌고 그리고 뭐 한라봉이나 이런 겨울철 과일들도 비싸고 특히 딸기 같은 것도 사 먹기 요즘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도 10만 원은 더 오른 것 같은데 옷값 밥 합쳐서 생활비가 밥도 10,000원 하던 게 15,000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과일값이 폭등한 이유는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사과와 배, 감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선식품 지수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한 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축소됐지만 중동 지역 불안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빠른 시일 내에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은 상당 부분이 대외적인 요인들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들이고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낼 뿐이라 시민들의 물가 걱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는 전공법인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적은 이 계속 고용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식 계속 고용의 현장, 이 전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중견 화장품 제조기업의 생산 공장.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이 투입되자 뚜껑을 닫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올해로 62살인 김기림 씨는 3년 전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지만 지금도 능숙한 실력을 뽐내며 생산 라인의 마더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죠.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요. 저 하는 일이니까. 이곳의 정년은 60세지만 직원이 원할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계속 늦는데 공장이 지방에 있다 보니 생산 인력의 3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할 정도로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 이곳의 현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는 60대 직원들은 회사에겐 그야말로 담비와 같습니다. 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생산성이 올라감은 물론 젊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현장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재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배들한테 그 경험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 되고 있고요. 중장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은 늘 1순위입니다. 전 직원들 건강검진 다 저희가 일반 검진이 아니라 종합검진 보험까지 해드리고 상시 특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 검진까지 다 받고 있고 안전은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확대를 해나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노하우와 숙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은퇴 이후 노후 불안 고민까지 덜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회사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한국식 계속고용 모델로 정착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